예, 지난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미국 뉴욕 증시가 새해 첫 거래일에도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주인 애플과 테슬라의 하락폭이 두드러진 영향이 커 보이는데요. 우리 증시 여파는 어떠할지 관련 내용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시고요. 많이 받으십시오. 자, 미국장은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첫 거래일 어떨까? 우리나라도 뭐 지난해 산타일리 없었고 네. 첫날도 안 좋았고 둘째 날 안 좋았고 둘째 날 안 좋았다 좀 반등 좀 했었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첫날 뭐 아주 안 좋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음. 뉴욕 증시 가장 대표적인 지표죠. S&P 지수. 음. S&P 500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0.4%나 떨어졌고요. 또 대표적인 지수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0.76% 정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빠졌어요. 예. 아까 대장주라고 부르죠.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 두 종목이 각각 12.2%나 빠지고 애플은 3.7%나 빠지죠. 특히 빅테크 대장주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음.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음. 한때 시가총액이 3조 달러에 이르렀었고 뭐 2조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1년 3월 이후 처음이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겠네요. 특히 중국의 아이폰 공장의 생산 차질이라든가 또 이에 따라서 아이폰 판매도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거시경제 환경, 글로벌 경기 침체 환경 거기에 중국의 어떤 대봉쇄 이런 것들로 이제 삼중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테슬라 아까 이제 뭐 12점 몇 퍼센트 얘기하셨는데 지난해 65%가량 폭락했었는데 네.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 보니까 뭐 새해부터 장중에는 14% 넘게 내려갔었고 네. 12.24% 폭락하면서 마감을 네. 했는데 예. 이게 월가에서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찐 바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2년에 테슬라 주가가 대략 한 65% 급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해 첫 거래일에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수준인데 12.24% 하락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한때 천슬라라고 불렸던 이 테슬라가 지금 백슬라가 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22년 테슬라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음. 바로 연간 인도 건수라고 하는데 인도량이 급격히 줄었는데 특히 전년보다 40% 증가해서 131만 대 정도가 달성했습니다만 예. 목표치는 50% 증가였거든요. 예. 결국 시장의 기대 혹은 기업의 목표치를 훨씬 밑도는 증가 그것이 이 테슬라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요인이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난 4분기죠. 인도량이 40만 5천 대로 역시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글로벌 리세션이 장기화되는 과정, 본격적인 침체에 진입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테슬라 수요 자체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실적을 반영하는 거죠. 2020년, 21년은 유동성 장세였고 22년부터는 역유동성 장세인데 23년은 소위 말하는 실적 장세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분만큼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이 경기 침체에 따른 충격 때문에 실적이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죠. 아직 실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렇죠. 1분기 나오면 지금 또 나오는 떨어지면 이 실적도 22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은 1분기가 지나야 나올 것이죠. 맞아요. 역시 계속 경기 침체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실적이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2분기에 돼서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 추가적으로 조정받는 국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서학개미들이 특히나 테슬라 많이 사고 했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 몰린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주가 조정했는데도 또 떨어지고 하니까 네, 뭐 네. 희망을 준다기보다는 그래도 네. 언젠간 반등은 나올 텐데 예.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그때마다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때마다 어닝 쇼크가 올 때마다 예. 또 한 번 충격이 올 거다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어떻게 해도 그냥 상반기 전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음. 2020년, 21년은 아까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 투자하는 방식은 드림에 투자하는 거였어요. 꿈에. 어. 그러니까 미래의 시장 가치를 누가 기대 가치들. 올려놓는가. 예. 앞으로 많은 그 자동차 기업들은 바닥을 달리는데
도로를 달리는데 테슬라는 하늘을 달린다라는 그 꿈, 그림, 미래 가치 그것에 투자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23년은 확실히 실적 장세라는 거죠. 현실을 실적, 바라봐야겠네요. 실적이 어떤 기업들이 계속 뒷받침될 것인가. 그것에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유동성 장세는 이미 끝난 것이다. 역유동성 장세도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금리 인상분이 이미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23년 투자 관점은 어쨌든 실적이 어떤 기업들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좀 동호법은 될 수 있는데 금과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이제 오르게 되고 네. 또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던 원유값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뭐 불확실성 계속 네. 커지고 있다 이런 예. 얘기는 저희가 이번 시간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한 글로벌 증시 흐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뿐만 아니고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지금 제조업 업황이 안 좋아지고 진짜 안 있습니다. 네. 12월 제조업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PMI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11월에 47.7 그리고 12월에 46.2 이 숫자는 50을 밑돌면 불황, 안 좋은 거군요. 50을 상회하면 그나마 호황 이렇게 기준할 수 있는데 불황인데 더 불황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침체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제조업 업황도 마찬가지 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죠.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봉쇄를 풀면 다시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재밌는 게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공급망 차질이 또다시 야기됩니다. 공급망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됩니다. 또 각국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뭐 규제를 그죠? 입국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어떤 봉쇄를 풀면 다시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예. 사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경기 위축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23년 경제가 중국이 대봉쇄에서 벗어나면 그나마 경기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데 아니구나 하면서 더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반영이 되는 거다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우리 증시도 좀 짚어와야 될 텐데 현재 네. 보니까 오전 시작하자마자 뭐 2,200대를 좀 깨긴 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30.79포인트 오른 1.39% 오른 2,249.47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하락 출발하다가 소폭 상승하는 거는 미국 시장 반영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하락했을 텐데 네. 다시 상승하는 거는 뭐 바닥의 근처에 와 있다 아니면은 뭐 어떤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은 특히 오전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죠. 어제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 그렇죠. 경제가 안 좋았구나. 미국 나스닥이라든가 뭐 PMI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나스닥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같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 출발을 했다가 2200선을 밑돌았다가 다시 반등해서 플러스로 좀 마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 외국인이 확대됐느냐? 대형주 위주로 물량을 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대형주가 이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강세 흐름이 실제 나타나고 있고요. 워낙 또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 엔터 이런 영역에서의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실적 상장이라든가 또 모멘텀 개선도 예상이 되면서 많은 이런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좀 확대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이나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아직 이어지고 있어서 강한 상승세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투자 동향을 봤을 때 개인은 사고 있는데 네. 기관과 외인이 팔고 특히 뭐 기관도 판다 쳐도 외인에 따라서 이게 장세가 움직일 때가 참 많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부분인가 봐요. 그 부분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역시 주식 시장의 주가도 코스피라는 주가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텐데 예. 사고자 하는 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자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고자 하는 그 매수의 주체가 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3대 주체가 고루 같이 사겠다라고 달려들 때 그럴 때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네.
자, 지난해 뭐 산타랠리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타랠리 없었기 때문에 야 그러면 그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1월에는 네. 1월 효과 좀 있지 않겠냐? 네. 투자 심리 개선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는데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네. 예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과 함께 지금 1월 장세, 1월 증시를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변수랄까요? 같이 네. 한번 짚어보죠. 네. 일단 새해가 시작되면 기대감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그 지표들이 대부분 1월 초에 받아보는 그 지표들은 12월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죠? 네. 그럼 12월에 야기했었던 물가가 1월 달에 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고용 실적이 또 1월에 발표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경기가 안 좋은 국면에서 주가도 많이 빠졌었는데 그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12월에 보통 연말 특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좋게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1월에 그런 것들이 1월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12월에 발표됐던 그리고 12월부터 야기됐던 그 경기 침체 국면의 성적표를 1월 달에 또 한 번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PMI 지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어떻게 단기적인 반등일 수 있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경제 지표가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도 계속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맞습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자산이라 분류될 수 있는 네. 자산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투자 같은 건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겠네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그렇게 않을까 있겠네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듯이 또 저도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결국 뭐 거의 한 명도 빠짐없이 한 기관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도 정부조차도 한국은행, KDI 뭐 저의 전망도 마찬가지. 그렇죠. 23년 경제는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크게 뚜렷하게 개선되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이 주가를 크게 이렇게 상승시킬 만한 요인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본다면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 관점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는 먼저 만게 낫다. 그리고 재앙이라는 건 예고 없이 오지 예고 있는 재앙은 없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어쨌든 한국 경제 상반기에는 안 좋을 수 있겠다는 뭐 예상을 꾸준히 뉴스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개인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상저하고 흐름 보일 것이다. 네. 하반기 기대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이 방향이 좀 유지가 될 것인지 어떻게 좀 네. 예상하세요? 저도 상조하고의 흐름을 좀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도 23년 상반기가 성장률 기준으로 1.3%, 1.5가 채 안 되는 경기 침체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나름 고 2.1%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합해서 연간 1.7% 상승할 것이다. GDP 증가율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상저하고의 흐름인데요. 그런데 23년 상반기에 소위 고물가 기조가 계속 나타날 것이고 4.2% 수준으로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경제의 재앙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특히 안 좋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하반기부터는 금리는 이제 동결하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반기 23년 하반기 들면서 더 본격적으로 물가가 확실히 안정화되는구나. 3%대, 2%대의 물가 상승률을 관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표를.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기대를 주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23년 연중에서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3년 상반기에 만약에 물가를 제대로 못 잡거나 공공요금 인상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물가를 만약에 못 잡거나 그리고 경기 하방 압력에서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정말 말 그대로 장기 침체에 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3년 상반기 지금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부, 기업, 가게 똘똘 뭉쳐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또 허리졸라매기인데 허리졸라매기인데 그렇게 되면 또 내수 경기가 또 부진해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도 내수 부진으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 기업 활성화에 좀 뭐 어떤 그런 수익 기업
그 성장에도 좀 저해 요인 될 수도 있는데 네. 뭔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책은 찾아야 되거든요. 네. 기업 입장에서 뭐 수출을 좀 더 늘린다거나 어떤 식으로 좀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요? 네. 금리나 물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음, 그게 경영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경영 여건. 기업들의 규제 완화, 음. 신사업 진출을 많이 억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음.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가 신사업 진출을 막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규제 완화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대응책,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대책 혹은 기업들의 수출 지원 그리고 활로 개척, 신시장 개척과 관련된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길을 모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대책들이 더 집중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경영 여건마저도 안 좋다면 삼박자가 모두 안 좋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처해 있는 이 경기 침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동료를 기업 차원에서 동료를 한 것들이 좀 중요하고 굉장히 규제된 것들 좀 해제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